를 발표를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개요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제목은 동서상호 미학을 통한 장소성의 기반을 둔 현대미술에 관한 연구고, 소재는 장자와 메르르퐁티의 몸 개념을 중심으로. 네. 근데 이 제목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다른 타이틀 리스트가 있고, 이거는 지금 한글로 봤을 때 이게 제일 한글 논문 썼을 때 이해가 되기가 쉬울 제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연구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는 리서치 키워드를 먼저 잡았는데, 이 제 연구는 일단은 상호 비교 미학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인터컬처럴하고 글로벌리즘에 대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크게 보자면 그것은 이스턴과 웨스턴 사상에서 온 거고, 또 다시 갈래를 날아서 들어가면 현상학과 도가 사상이고, 또 그 안에서도 장자와 멜로퐁티의 사상, 미학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은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듯이 장소성에 기반한 현대 미술을 보기 위한 스코프거든요. 두 가지 스코프. 그래서 앞에 그 논문 앞부분에 있어서 챕터 2하고 뒤에 맨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문자가 있는데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서 메르르퐁티와 장자의 몸 개념을 연구를 해서 스코프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든 스코프를 가지고서 제 그 컨템포리 아트, 그러니까 장소 특정 미술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와 멜로퐁티 그리고 장소 특정적 미술을 관통하는 큰 개념은 이제 몸이란 개념과 또 몸과 장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몸이란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해석을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메인으로 참고할 아티스트들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라고 이제 꼽힌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 리서치를 해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세 분의 작가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나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선정했고, 지금 저의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면 이 세 작가들에 대한 개별 학술 논문을 완성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 세 작가의 그런 문화 혼종성, 그런 정체성에 대한 논문도 저술을 해서 지금 발표를 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연구 영역은 장자의 몸 개념인데, 지금 이제 이 나눠드린 유인물 안에 넣고 장자 안에서의 몸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3가지 방법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차이니즈 캐릭터, 그 한자 글자 자체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자를 문맥상의 의미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맥상의 의미를 분석을 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론은 아까 언급된 그 차이니즈 텍스트, 아까 캐릭터, 그거를 문맥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에서는 이렇게 뭔가 은유적인 메타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장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화 내용들이 바탕으로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우화들에서 몸이란 키워드하고 연결이 된 그 우화를 따로 해서 내용적인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ABC를 종합을 해서 장자의 몸 개념을 도출을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하는 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멜로퐁티의 몸 개념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서 비교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인터컬처럴적인 필드, 그러니까 현대 예술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또 이러한 철학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현대 미술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제시를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뭔가 기획서 쓸 때 한 본 내용인데,
새 작가는 논문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새 작가에 대한 연구 논문 이미 썼잖아요. 학위 논문에 반영이 되나요? 네. 목차에는 전혀 없어서. 목차 뒤에 보시면 목차 맨 뒤에 챕터 4에 보시면 동시대 장수성에 기반을 둔 현대 미술의 상황 거기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정체성과 예술 작업 그리고 장소 특정적 미술의 대표적 사례 분석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들어오는 게 이 논문 구성에서 정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정합적인지 정합.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메를로 뽕티 몸이랑 만약에 장자의 몸을 대칭 지점에서 놓을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철학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개념도 아니고 주변 개념이죠. 그걸 어떤 식으로 대칭할지는 뭐 지금은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의견만 써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세하게는 일부러 오늘은 발표문이라 요약된 것만 가져왔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글자는 몸신, 몸체, 그 형자입니다. 사실은 몸 형자로 많이 쓰이진 않고 형상 형태의 형자로 많이 쓰이는데 그 개념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런데 이게 아직은 뭐 이 내용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사실 이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파트가 지금 3사는 다 이제 논문이 내용이 있고 다 쓰여진 상태고, 그러니까 완성된 최종 논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한 콘텐츠들이 다 논문으로 나온 상태고, 지금 저에게 급선무인 거는 이제 파트 2인 그 장자의 몸의 개념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독립된 연구 논문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최종 논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뭐 그건 진전시킬 텐데 논문에서 포함되는 내용과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건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다. 학위 논문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수고했어요. 다음으로 김용명 팀의 주연도 참가 입장 유실입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주역의 입상의 진위와 해남자의 의상 비교 분석입니다. 본 논문을 쓰는 목적은 중국 문학과 예술의 본체인 의상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간에 세 차례 발표를 했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2장 3절에 있는 입상의 진위 의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분의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밑줄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따라서 보면서 그냥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 인용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 인용문에서 공자는 입상의 진위와 살을 붙여 그 말을 다 하는 이를 구분하여 논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가 논한 성인의 입상의 진위는 성인이 괴유사를 서술한 일과 관련은 있으나 반드시 같은 일은 아니다. 공자가 입상의 진위와 괴유사의 서술을 구분하여 논한 것은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천조와 장시청이 논한 바와 같이 이거는 앞장에서 이미 이제 서술이 됐던 내용입니다. 효사에 등장하는 잠룡, 비룡 등의 물 혹은 물로부터 일어나는 사유가 의상이라고 한다면 입상의 진위와 의상은 관련은 있으나 같은 것은 아니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입상의 진위는 단지 의상이라는 합성어의 배태 가능성만 있을 뿐 의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뒤로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열거된 순서와 역의 구성을 통해 이해해보면 입상의 진위 이후에야 괴를 베풀어 실상과 사람이 해야 할 바를 밝히는 일이 가능해지고 괴를 베푼 후에야 그의 살을 붙여 그 말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아래로 내려오면요. 이와 같은 실천 행위를 입상의 진위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상의 진위와 의상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는 입상의 진위를 실천 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상의 진위를 괴의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괴의 형태에 얽매이기 쉬우며 사회 서술 방식과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면 무례기택한 정감에만 생각이 고립되기 쉽다. 다음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 행위와 구분되면서도 이 모든 행위의 바탕이 되는 성인의 입상의 진위란 정확히 무엇인가? 역전에서 추구하는 성인은 자연의 신성성을 따르고 이를 인간 세상에 실제적으로 활용해내는 실용 이성을 갖춘 사람이다.
성인은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자연의 진리를 온전히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성인의 머릿속에서 인간의 삶과 연결된다. 이때 성인의 머릿속은 어느 한 곳도 고립되거나 끊어짐이 없이 탁 트인 상태로 자연의 리듬과 함께함으로써 한순간의 영혼을 느끼고 한 점을 통해 전체를 보며 이전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의 구조로 통합된다. 네, 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의 입상의지를 정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남아있다. 성인의 입상의 진위는 예술가의 의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주역의 입상의 진위는 남도 양나라 시대의 문학 이론서인 문심조령에 등장한 의상과 그 본질이 같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의상의 기원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이다. 아래 인용문은 문심조령의 의상이 등장한 부분이다. 예,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천자는 위 인용문에서 논한 의상을 목수가 정해진 목선을 따라 목재를 깎아 요구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 완전한 기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유엽이 그러한 수준의 일을 독창적인 경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엽이 말하고자 한 독창적인 경지에 이른 장인의 의상이란 진정 무엇인가? 예를 들어 평범한 탁자 하나를 만드는 일도 평면에 그려진 한 장의 설계도만 따라서는 해낼 수가 없다. 만약 독창적인 경지에 이른 장인의 작품이라면 어떤가? 아무리 정교한 설계도를 수없이 그린다 해도 그가 떠올린 전부를 표현해낼 수 있는 설계도는 없을 것이다. 결국 독창적인 경지에 이른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의 모든 공간이 하나의 구조로 세워져야 하고 모든 공정의 시간이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는 결코 목선을 따라 목재를 깎고 부품을 만들어 기물을 완성하는 일과 함께 논할 수준이 아니다. 유엽이 논한 독창적인 경지에 이른 장인의 의상이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모든 형태와 만들기 위한 공정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어 완전한 상으로 세워진 것을 말한 것이다. 이때의 상은 입체적이며 유동적인 것으로 창작 단계마다 변화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유엽이 그를 창작할 때의 이를 독창적인 장인의 의상에 비유한 것은 그를 통해 표현해내고자 하는 세계가 작가의 머릿속에 완전한 하나의 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다. 아래 내려와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성인이 자연의 흐름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변화하는 세계를 머릿속에 체계적이고 유동적인 하나의 상으로 세워내는 일과 독창적인 경지에 이른 예술가가 창작하고자 하는 작품 세계를 머릿속에 하나의 상으로 떠올리는 일은 반드시 유사점이 있다. 독창적인 경지에 이른 예술가는 자신이 펼쳐놓을 예술 세계에서는 신묘한 성인이 된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어요. 아직도 전혀 이 서재사항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그래서 주역이라든지 대사전에 대해서 원문 출처를 유기동 주역 방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문 출처는 판본을 내요. 판본을. 사고 전서도 무슨 그 판본을 내는 거고, 내가 이 의거할 수 있는 원문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믿을 만한 판본이. 그 다음에 밝히라고 하는 건 번역을 밝혀요. 번역. 내가 직접 번역을 했느냐, 내가 직접 번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나는 주역을 다루면 주역의 어떤 판본에 의거해서 원문을 인용한다고 제일 앞에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을 참조했습니다. 어떤 번역을 봤다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라든지 목차에 나와 있듯이 누가 판지를 파주 소위 표현할 때 파주 다음에 실표 찍는 사람은 어딨어요? 컬론을 찍는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으면서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막 많이 썼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기본. 제발 기본을 하고 기본을 잘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학술지 논문을 쓴 거 알아요. 다들 대단하시고 축하드릴 일인데 학술지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서 자학이 될 줄은 모르지만 학위 논문은 그렇게 앞뒤가 다 헝클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차가 전부 다 사전 항목이지 이게 분석되거나 글 쓰는 사람에 의해서 재가공된 언어가 아닙니다.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뭐 키워드잖아. 키워드. 이거를 자기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상진이라고 하시면 적어도 본인이 상이라든지 입상진이라는 말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사람한테
입상진이라고 하는 말은 뭔지를 명확하게 밝게 되는 제일 첫 페이지에 상을 세워서 의뢰를 하는데 이게 번역이 아니잖아. 그냥 글자만 옮겨놨는 거야. 이게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득을 시키고 나서 뭔지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계속 입상이 중이 이런 입상이 중이라는 게 의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개념으로 좀 천착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걸 귀 보지 않는 사람은 학술지 투구하시면 다 통과시켜줄지는 모르지만 학술지 통과됐다고 해서 입상이 중이라든지 의상에 대해서 우리 김현미 선생님이 깊이가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확고하게 기본적인 개념, 이제 선생님이 쓰는 말에 의, 상,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주역에 대해서 했으면 해남자도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에 주역이 없어가면 이런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구되는데 뭘 굳이 다 써요. 그죠? 그래서 목차도 새로 좀 짜고, 그래서 주역이랑 해남자가 무엇이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맞물리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한눈에 들어도 짜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읽어만 해놓으면 이거 가지고 논문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아무도 권능할 때 대신에 기본론적 앞에 권능을 하는 네. 지금 같은 주제로 지금 저도 몇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못 하고 다만 그 여기 안에 있었던 이제 그 목차나 소개한 내용 중에서 비교 철학과 관련됐던 내용들은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대신 다른 걸 지금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의 목적은 이제 청대 철학자 대진의 지각 담론을 분석하면서 그 견해가 가진 연원을 탐구하는 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탈성리학, 반영사학 이런 특성만 가지고 있다. 무슨 개별성이나 구체성, 욕구 이런 것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 18세기 동아시아 사유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효시라고 하는 관점 자체를 반론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진이 말했던 무슨 실학이든 아니지 개별성이든 구체성 혹은 욕구든 그러니까 대진만의 특색으로 강조되는 것들이 과연 대진만의 특질이었는가 하는 걸 우선 비판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성을 여전히 지각이라는 담론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각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자면은 이게 이 지각이란 말이 현대의 개념이지 그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비단 오늘날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주의 그리고 대진 본인의 문헌에서도 등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부터 국내에서 벌어졌던 지각 논쟁 이후로 이런 지각 개념에 대한 이론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각에 대해서 이 주의든 대진이든 말하는 것이 감각뿐만 아니라 원리에 대한 인식, 그 윤리적인 자각까지 포괄한다는 점은 일단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진 사상의 전모를 이 지각에 대한 담론들을 통해서 인식이라는 틀로 해석하려는 그 작업이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 방법론의 정초였다는 것입니다. 유학의 사유에서 삶의 방법, 당위, 세계관 모두가 다 하나의 논리적 틀에서 직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진에 나타난 사상적 특질들 또한 그의 세계관이 미학에서 기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학문이
단순한 당위론, 윤리학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관으로까지 완결되기 위해서는 이 지각에 대한 담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진의 지각에 대한 담론들이 기존의 윤리적 형이상학의 특징들을 탈각해 나가면서 인식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증을 통해서 10분지견을 추구했다라는 것, 혹은 고증학에서 어떤 이런 방법론들을 추구했다는 것이 거의 그 지점에서 어떤 경물의 목표든 혹은 지각의 방법론과 대상 모두가 신유학 그 기존의 신유학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과도기적 사유로서의 대진의 지각에 대한 담론이 갖고 있는 계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소개했던 비교철학 혹은 인지주의 그런 것들을 일단 걷어냈습니다. 대진의 이제 지각론의 담론들, 구조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각의 역사 전반을 조감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 계보에 대한 탐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유학에서 제시하는 이 수양론, 심성론이 지각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한다면은 이것을 비판하며 일어선 청대 고증학에서는 당연히 다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학에서 심학에서 고증학으로서의 전환이 지각에 대한 담론들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명멸청초의 천화관의 변화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다음에 나이트 몇개 좀 심하게 좀 여기 있고 싶은데 내가 불효자로 만들지 말고 볼 수가 없어. 정빈 선생은 적자 쓰는 거를 적자 쓰는 게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5장은 아직 목차도 없고 4장인데 보세요. 4장에 인식론적인 전환이잖아요. 처음에 4장의 제목. 그러니까 1, 2, 3, 4에서 인식론 전환이 어디로 나타나요? 목차에서. 저는 그 수양에서 이제 수양과 지식적 탐구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변해서 이게 인식론적인 전환, 이게 그러면 지각 담론과 인식론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타이틀을 달면 지금 계속 인식론적인 전환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결국 같은 맥락이잖아. 심성론에서 인식론으로 전환이 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말한 인식론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건 인식론에 있어서 A라는 인식론에서 B라는 인식론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 청대 학술사에서 테마가 어떤 테마, 그 이전까지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테마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식론적인 전환이 아니죠. 테마가 바뀐 거잖아요. 테마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 18세기에 이 사람들도 요학이라고 부를 테니까 요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그 앞에가 심성론이었다면 이번에 심성론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전환이 에서 뭐로의 전환이지 인식론적인 전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논문에 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이라는 이 인식론적인 전환이 표명이라는 목차에 깔려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새로 알아야지 목차. 이래가지고는 의미를 잘 전달을 못해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성원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논문 주제는
마이크 켜요? 제 박사 논문 주제는 이어의 한정오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조금 발출을 해서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는 한정오기에 대한 것과 한정과 그다음에 한정이 내포된 동양의 그 공강미학인데요. 아직 그 공강미학 쪽은 동양 쪽은 아직 덜 분석이 돼 있고 공간에 대한 것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잠깐 간단하게 한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에 대해서는 위에 줄에 보면은요. 한정오기는 명말청초 상업경제 발달로 문질 문화가 성행했던 시기에 제출한 작품으로 당대의 사회 풍조를 반영하여 물질 문화의 향유 방법을 자세히 풀이한 저작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첫 번째 단락에요. 이어는 한정오기라는 저술을 통하여 명말청초의 문화를 큰 압력에서 이해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물질 생활의 다양한 요소조차 문화라는 틀 안에 포함하여 담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정오기에는 특이하게도 그 당시 다른 신사층에서 전통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던 문장, 시문, 그림에 대한 견해는 잘 드러나지 않고 반면 여인의 외모와 일상생활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물질 생활에 관련된 지식과 품평을 다룬 성용부, 그리고 거실부, 기물부, 음참부, 동식부, 양생법을 하는 양생부 중심으로 명말청초의 생활 문화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어는 한정에 대하여 공적인 일을 벗어났을 때 느끼는 한가로운 감정, 한가로운 심정 또는 정취이며 일상생활의 취미나 편안한 휴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인사회에서 한정은 은거지사들의 이상적인 주거 환경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어가 한정을 표방할 때 욕망의 발견과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의 개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는 한정옥의 여러 부분에서 남들과 구별되듯 일상생활에서 유행하는 것은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변형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이어의 미학 원칙이 실용주의 미학은 생활미학으로 불리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글을 쓰면서 수시로 경제적 요소, 즉 비용 절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기본적인 방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 이러한 경제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그가 주장한 것은 실생활 속의 편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제시한 생활용품을 부자나 빈자나 모두 적합한 것임을 역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인용문은 이른바 뜻이 새롭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밖에 따로 듣고 본 바가 있고서야 새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취하는 가운데 모두 지극히 기이한 일과 매우 아름다운 정이 있는 것이다. 눈과 귀로 살펴보면 익히 보고 들은 것인데 시와 사 속에서 고찰해 보면 실로 드물게 듣고 본 것이니 이것으로서 새로움을 삼아야 비로소 사 가운데서 신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문에서와 같이 이어는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신기성은 일상생활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타당하면서도 진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정리에 어긋나는 것은 신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고 신기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활 속에 흔히 보는 것들이 어슬 장르 속에 들어가면 드물게 본 것처럼 신경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것이 예술상으로 드물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이라는 병지법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은 관점을 달리감으로써 인식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미진한 감정이 새롭게 묘사되고 인식되어 신기성을 갖추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9페이지 중간 단락이에요. 그래서 그가 추가한 미감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히고 손끝으로 감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는 아름다움을 말함과 동시에 기능적인 정제적인 측면을 반드시 함께 제시했으며 때로 이러한 기술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어는 한정우기를 통해 그 시기 문인들이 문화 담론과 차별화된 심리적 관점으로 한정을 표방하고 있고 한정우교의 서술을 살펴보면
이와의 미감의 삶을 살펴보면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들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조선호 선생님은 저번에 그렇게 소동을 지르는데도 전혀 배운 바가 없거든요. 이 페이지에 한정욱이 책 표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청대 북이 제국시대에 있으면 그 레이트 할 때 더 하고 레이트가 붙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경각심이 전혀 없어서 주 1번에 이어랑 갈로가 띄어야 돼, 붙어야 돼. 그리고 규정했다 다음에 마침표는 다랑 뜯어져야 돼, 붙어요. 한 페이지에 뭐 이게 너무나 틀린 게 많아가지고 저번에 그 소동을 지르면서도 그냥 좀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 나아지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 잘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페이지는 제일 앞에 신자 앞에는 쌍따옴표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쌍따옴표가 어디로가 없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어. 경각심.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내가 말했잖아요. 조정은 씨 사업하시잖아. 해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 왜 공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네. 내가 하는 공부도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뭘 하나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뭐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3번, 4번 봐주고 다시 하라고 오고 그래 와 하고 대풀이 하고 해놔가지고 25도 반영. 뭐 줄을 뭐 다는 건지 안 다는 건지 뭐 광화 석고라는 말은 왜 쓰는 건지 춘추군주는 내가 번역했는데도 뭐 이걸 뭐 뭐라고 했는지 한서라는 책은 표시를 할 때 뭐로 표시해야 되는지 전혀 뭐 이런 식이야. 전혀 기본이 안 돼. 하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마음은 급하고 다 돼. 내가 그냥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죄송하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지적을 받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와야 되는데 고조시 이대로 들고 오면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걸 뭘 고래 심줄인지 이미 그 말의 유효성이 사라졌어요. 뭘 못하면은 좀 다른 사람이 이제 봐달라고 해서라도 고치든지 해야 되지. 이거는 뭐, 한 페이지 보면 틀린 게 수두룩 해가지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못한다고 뭐라. 자기를 돌아보려. 자기를. 다음 학기는 엄격합니다. 다음 학기는 그냥 한 페이지에 한두 개라도 있으면 그냥 다음으로 진행을 안 할 테니까. 수고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막 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수고했어요. 이상으로 홍보는 석세대 연구 공연 발표를 마치고 해주신 아홉분과 GS 교수님 휴식 시간 천하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만 천하도 보면서 일단 일정이 일찍 끝나는데요. 휴식 시간 15분 정도 가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15분 후에 55분에요. 봅시다. 55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발표하신 9분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목차 짠 사람 오세요. 자, 뭐 서거리지 마시고.